안녕하십니까. 한국선진화포럼 운영위원장 김용화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의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과 대책, 이것을 선진화포럼에서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하면은 최고의 전문가이신 건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국부동산학회 회장님도 역임하시고 지금 뭐 우리 부동산이 핫 이슈인 만큼 건대중 교수님도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부동산 문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또 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좀 그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했다 하는데 진짜 얼마나 상승한 겁니까? 진짜 우리 보통은 그동안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지난달 10월 말까지 지금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는데 네. 한국부동산원의 중위권 평균 가격을 제가 매월 12개월부터 하고 있어요. 네.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5개 구만 90% 올랐고 네. 20개 구가 90%더 올라서 평균 119.72%가 올랐습니다. 100% 더 넘게 올랐습니다. 올랐군요. 10억짜리가 한 22억 된 거죠. 예. 네. 그럼 굉장히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생기는 곳에는 뭐 당연히 과세해야 됩니다. 공정과세 원칙에. 네. 근데 이제 자본이득은 돈이 생긴 게 아니고요. 네.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에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집값이 오른 이유는 1, 2인 가구가 늘어나서 올랐다. 음. 두 번째는 가격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했어요. 네. 위험한 발상이죠. 원점으로 돌린다. 네, 네. 와우. 10억짜리 20억 되면은 20억에서 대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10억도 더 받았겠죠. 네. 이게 10억 되면 은행이 파산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동산 가격은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한번 오른 가격이 뒤로 후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이 10억짜리 20억 됐다고 해서 20억짜리 팔아서 10억짜리 두 개 못 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사는 건 똑같거든요. 네.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버블인가 아닌가가 문제예요. 이 가격이 급락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네. 이번 정부는 서민 주택 정책을 가면서 누가 주도하냐면 공공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도형 서민주택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주택만 내놔도 주택수는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네. 아주 비근한 예로 2018년도네요. 2018년도 8월 21일 날 통계청장이 서울의 가구 수와 주택 수와 가구 수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자, 주택 수와 가구 수를 빼면 차액만큼 주택이 모자라거나 남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90만 가구 정도 모자라는 거 나왔어요. 그랬더니 네. 당시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였어요. 네. 통계가 조작됐다라고 얘기했어요. 통계가 조작됐다. 네, 그리고 통계청장 하면 어디 가든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간 그 이후에 바로 일주일 후에 8월 27일 날 8.27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해찬 대표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30만 공급 하겠다고 처음 얘기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제 3기 신도의 출발입니다. 네. 사실은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논리의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데 정치적 논리의 정책, 소위 말해 정치적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 전혀 좋을 거 없습니다. 세금은 네. 많이 나오고요. 네. 또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네.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이 수급이라는 것도 있고 당연히 하는데. 뭐 수요 공급 법칙이죠. 네, 네. 근데 이번 정부는 저 나름대로 뭐 저는 토지 경제학 쪽이나 부동산 경제학인데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 게 아니고요. 역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 것 같아요. 역수요 공급 원칙. 네, 다시 말하면 수요가 있는 것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음. 공급을 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면 다른 쪽으로 수요가 분산될 걸로 본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역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 거 아닌가. 네. 모든 정책을 보면 수요 억제 정책이에요. 네. 다주택자 규제, 또 뭐 대출 규제, 또 세금 규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이게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까봐 두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부동산 대책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또 내놓으시면 또 다음 날 뛸까봐 네. 많은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대책 중에서 가장 큰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대책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 규제죠. 돈이 있어야 집을 사잖아요. 지난 10월 26일 날 정부가 이제 그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놨어요. 네. 현재 가계부채가 한 1,85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한 900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돈줄을 주면 시장은 안정화돼요. 네. 문제는 돈줄을 줬을 때 시장 안정화되는 게 과연 장기적이냐? 그리고 그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그 내놓은 대책 중에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은 시장이 그 하향 안정세로 간다. 또한 뭐 어떤 보도에서는 이제 하락의 그 징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네. 하락 자체가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단지 이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예. 지난주에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상승을 보면 0.1% 올랐어요. 내린 게 아니에요. 오르긴 올랐는데 네. 상승률이 상승폭이 둔화된 겁니다. 그거는 돈줄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또 하나는 지금 11월, 12월이 비수기철이에요. 비수기. 네, 그리고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주택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거기다 부담감도 있고 네. 정부가 이제 사전 청약을 금년도 3200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이자율도 오르고 있잖아요. 이자율도 기준금리가 오르고. 지금 한 번 또 올라서 1%가 됐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기소로 남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속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시그널은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여기에 이제 미국이 향후에 금리를 올 거란 말이죠. 약적 축소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내수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실 서민들이나 중산층들한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환경 조건을 못 만들고 있어요. 네. 특히 이게 양극화를 더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3주 됐나요? 3주 전에 그 금융감독원장하고 그 좌담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서민주택 정책을 쓰면서 실소유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대출 규제하겠다고 해서 이 전세금 대출 규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큰 문제예요. 그것도 이 갭 투자를 전세 끼고 사니까. 아,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세력에는 전세금 대출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도금 대출을 또 안 막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재고주택을 살 때 중도금 대출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부가 내놓는 정책 중에서 가장 큰 실수는 아마도 조세 정책과 금리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예, 그거 이외에 수요 공급 정책에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네. 안 했단 말이죠. 그 사실은 이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잡혔을 때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 확대, 즉 아파트 같은 거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일기 신도시가요. 그때 그 200만 호, 뭐 200만 호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 200만 호 정책이 내놓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잡혔잖아요.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확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제 상기 신도시라고 내놨지 않습니까? 그 상기 신도시 공급 대책은 뭐 30만 호도 적지 않은 건데 그게 왜 지금 뭐 약간의 타임렉 때문에 그런가요? 30만 원 얼만큼인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모르죠. 예.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예. 여의도가 89만 평입니다. 가용 네. 토지가. 네. 세종시가 네. 8,990만 평입니다. 그 중에 2,300만 평 정도를 개발했는데 그럼 여의도에 89만 평이고 세종시가 8,990만 평이 몇 배입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네, 100배네요. 자, 30만 가구면은 지금 3기 신도시가 지금 31만 가구거든요. 노태우 정부가 89년 90년도에 일개 신도시를 공급하기 시작해서요. 올해가 꼭 입주 30주년입니다. 30주년. 30년. 네, 제가 2주 전에 KBS 1TV에서 1기 신도시 30년사 생방송을 특집 방송을 했어요. 한 시간. 재밌었겠네요. 제가 그때 재밌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태우 정부가 200만 호 주택 건설을 시작하면서 과감하게 시작했던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이 5개 신도시가 1기 신도시입니다. 네. 전부 몇 가구나 될까요? 그때 한 150만 가구가 안 됐습니다. 네. 전부 합쳐서 29만 2천 가구입니다.
아, 그밖에 안 됐습니다. 예. 30만 가구라는 것은요, 60만 명 또는 4인 가족 같으면요, 120만 명이 들어가는 집입니다. 이게 엄청난 큰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각각 다 250만 원 얘기했잖아요. 네. 숫자로는 뭐 천만 가구 못합니까? 예. 네. 이번 정부가 가장 실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공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2017년, 18년, 19년도 입주 물량이 늘었습니다. 네. 분명히 늘었습니다. 야, 이 아파트는 1, 2년 만에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5년, 10년이 걸리는데 누가 했을까요?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느 정부보다도 역대 정부만큼 그 이상 주택 공급을 했다, 입주 물량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작 이번 정부는 입주 물량이 그런 쪽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요. 네. 가장 실기한 것이 바로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아, 이게 2017년도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놨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때 100만 가구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럼 일기 신도시의 3배. 음. 근데 그 중에서 30만 가구가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임대주택도 원룸.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네. 원룸. 아, 원룸으로. 네. 대개 청년 임대주택은 원룸입니다. 아, 그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 없고. 네.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면 돈을 벌면 뭐 해요? 예. 차를 사요. 차부터 사죠. 그 다음에 집을 사요. 네. 청년 임대주택은 주차장 완화라서 주차장 거의 없습니다. 아, 그리고 거의 원룸입니다. 이게 30만 가구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신혼부부 희망 타운이 20만 가구. 그게 50만 가구예요. 아, 그것도 잘했네요. 네. 근데 공급되게 별로 없습니다. 공급이 안 근데 됐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은 이제 민간 임대주택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늘었는데 네. 21대 국회 그 선거운동 기간에 다시 청년 임대주택 5만 가구와 청년 희망 신혼부부 희망주택 5만 가구에서 10만 가구를 또 발표했어요. 또 발표했거든요. 그게 청년 임대주택이 35만 가구가 된 거죠. 네. 네. 35만 가구 중에서 한 15만 가구는 공급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계산이 잡히지만 정말로 정작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은요. 방이 한 칸, 두 칸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전월세 가격도 방이 한 칸, 두 칸짜리가 없는 거지 음, 원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인구도 감소하고 젊은 사람들 점점 줄기 때문에 원룸은 어느 정도 돌아가요. 네. 근데 계속 청년 편을 위해서 정치를 위한 정책이라고 나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청년 임대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그 공실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룸이에요, 대부분. 아, 일본은 원룸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 네. 그래서 주택 공급 차원에서 볼 때 세대수로 보면은 그렇게 적지 않게 공급이 됐어요. 예. 그런데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은 아니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31만 가구는 적지 않은 주택이고 현재 그 광명시흥지구 7만 가구를 뺀 상태입니다. 네. 그 뺀 나머지 6군데는 사전 청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언제쯤 되면은 그게 이제 입주가 가능합니까? 제가 그 KBS의 뉴스 해설을 하면서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은 과연 시장이 안정화되겠나? 예. 어느 정도는 대기 수요로 남을 겁니다. 예. 근데 그 물량이 문제예요. 예. 금년도 말까지 3만 200가구 중에서 지금 현재 2차까지 사전 청약을 하고 있는데 언제 들어갈지 계약이 없어요. 아, 그 기한이 없고. 네, 원래 2025년도 6년도에 이제 본 분양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 토지 수용도 다 안 된 상태예요. 토지 그러니까 엄밀히 수용도 안 되는데 말하면- 청약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하하. 남의 땅에 분양한 거죠. 쉽게 말하면 민간인 같으면 이건 사기예요. 근데 아, 사실 그러네요. 정부가 토지 수용권을 강제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구정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갈 거니까 이제 분양한 거니까 네.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네. 아직은 토지 수용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토지 수용도 안 됐으면 뭐 이제 입주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왕숙 1, 2지구는 6만 가구나 되고요. 이 가까이 있는 그 고향 창릉지구는 3만 8천 가구나 되고요. 네네. 나머지는 뭐 1, 2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네. 이 두 개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지작물 보상 이제 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명시 7만 가구인데 아직 뭐 지구 지정도 못한 상태고요. 아, 네. 3기 신도시 그 모양과 그림은 좋은데 네.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중요해요. 네. 아직 실천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주택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고 예를 들면 지금 오세훈 시장도 시장 뭐 선거 과정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지금 새로운 이제 대통령 후보들도 이야기하는데 그 실제로 우리 수도권에 그렇게 그 주택을 공급할 만한 토지 여력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2주 전에 양 후보의 정책을 모셔놓고 토론했어요. 제가 네. 이 대해서 토론했는데 똑같이 250만 원을 맞춘 거 아닌가. 네. 근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정책 중에서 기본주택 100만 가구가 있어요. 또 기본 주택이 있고. 네, 기본 시리즈로 또 나가는 중. 네, 거기 기본 소득, 기본 네. 시리즈 뭐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짓게 되면 전부 임대주택입니다 이게. 아, 또 임대주택이군요. 네,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지어서 지금 임대주택 공급률이 뭐 한 6% 정도밖에 안 되니까 6, 7%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임대주택은 많이 늘어나서 좋겠죠. 유럽에는 임대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2%도 안 됩니다. 예, 나라마다 그 다릅니다. 임대주택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그 가치가 사용 수익 처분의 가치가 있잖아요. 예. 집을 사면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내가 남한테 빌려주고 월세나 전세를 넣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예. 하나 더 있어요. 신분 가치가 있어요. 아야. 우리나라는 강남에 살면 신분이 올라간 것 같고 아. 집이 있으면 신분이 올라간 것 같고 아. 제가 어릴 때 저는 뭐 부친께서 돌아가시 꽤 됐는데 저희 집이 이제 안동것이 양반 아닙니까? 아, 네. 근데 저희 집에 그 밭지기 선지기가 있었어요. 아. 우리 종토만 그 관리하면서 농사를 짓고 자기가 일부 먹고 우리 주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산지기가 있어 산이 많았거든요. 예. 산지기는 이제 우리 산만 관리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밭을 일궈서 생계를 했던. 네. 그 당시는 뭐 이딸감이 없어서 신타님이라고 나무를 비워서 댔거든요. 그 당시에 산지기 밭지기가 어떻게 말하면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면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종이라고 편하게 뭐하지만 머슴이라. 일단 뭐 머슴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분들은 다 작고 하셨지만 네. 나중에 내 집을 만들게 되면 네. 그 당시에는 우리 집 문간방에 살았거든요. 네. 내 집을 만들게 되면 나도 옛날 주인과 똑같은 신분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집만. 그 세대가 적어도 제 나이 60 넘은 사람부터 위로는 거의 갖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애착이 어느 나라보다 커요. 네. 전 재산이 어쩌면 집일지도 몰라요. 네. 일본의 부동산이 보물이 꺼졌을 때는 주택이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이었어요. 네. 다른 나라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네. 우리나라만 주택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변질돼 있기 때문에 신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 아닌가. 사실은, 그래서 임대주택보다는 예. 완전 소유권 주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가 소유율이 이제 50% 조금 넘는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거라면 이제 전세로 간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 후보 예, 얘기를 예, 제가 한번 예,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그 원가 주택이 있어요. 예, 예. 좋은 정책입니다. 원가로 분양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원가 원가 분양 주택은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원가 주택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입니다. 아. 62개 항목을 정리해서 이제 분양하는 건데 제가 분양가 12위원장을 많이 하니까 내가 네. 잘 아는데 원가로 줄 수는 없어요. 업자의 이윤이 3, 4% 가미돼야 돼요. 네, 네. 매출액 한 3% 이렇게 끼워서 끼워서 분양을 하는데 그걸 뺀 대신에 5년 이후에 팔 때는 이익의 30%를 정부 투자기관에 줘야 돼요. 아. 불안정한 소유권이잖아요. 네, 네. 교수님 사실래요? 살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형태가 아닌 거라 예. 이게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불안전한 소유권 주택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완전 소유권 주택을 원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옛날에 자동차 큰 거 타고 다니면 좋은 거 타고 다니면 출세한 것처럼 아직도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아. 그 이유는 땅이 넓은 데다가 집도 충분한 거예요. 네. 일본의 인구가 1억 2,600만, 700만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건 단독주택 문화인데도 주택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네. 임대주택이 거의 40%가 넘는 핀란드나 저 북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디에 사나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꼭 내 집에 살아야 되고 내 소유권이어야 된단 말이죠. 아.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을 올리거나 네. 또는 개발 가능한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는 첫 번째 요인은 고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다 막아버렸어요. 아. 이게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늙잖아요. 이렇게 늙어버리는 걸 물리적인 노화라 그래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능력도 떨어져요. 기능적 노화도 있어요. 건물도 오래되면 낡아요. 네. 그 속에 있는 기능도 제가 결혼해서 한 7, 8년 연탄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 기름볼레도 아니고 새마을볼레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온도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기능도 점점 발달하잖아요. 스마트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능도 노후해진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노후하고 기능적으로 노후하면 그 주변 지역이 슬로가 돼요. 아. 이걸 경제적 노화라고 해요. 네. 이렇게 경제적 노후화까지 오면 그 지역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네. 근데 박원순 시장은 도시재생 사업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간 거예요. 아.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정부도 연간 그 10조씩 5년간 50조를 쏟아붓는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아니고 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가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네. 도시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은 새로운 도시 기반 시설을 짜야 돼요. 네. 그러면 철거로 가야 되고, 아, 철거. 네. 만약에 도시 기반 시설 되어 있거나 또는 그 지역이 한옥처럼 보존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보존 재개발로 가야 되고요. 네.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면 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대로 보존적 개발로 가야 되고요. 그 지역 상황에 따라 맞춰야 되는데 서울은 대부분 다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60, 70년대에 도시 인구 집중화로 만들어졌던 낡은 주택들이 많아요. 네. 지금은 남아 있는 게 한 7, 80년대 주택들입니다, 이제. 네.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면서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보존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주거나 네. 아니면은 이 도시 기반들 자체가 매우 열악하면 헐고 재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아파트도 그래요. 아파트도 우리는 30년만 되면 수명이 다 하잖아요. 네. 사실 그건 좀 짧긴 해요. 네. 그러나 이제 점점 기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또 토지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 헐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요의 그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도지 재생 사업은 해야 돼요. 네. 해야 되고 또 하는 과정에 이제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잘 알다시피 대장동 사건이나 네.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사유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네. 또 환수시킬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지금 수급의 불균형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까? 서울에 그 2003년도 7월 1일 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 네. 2006년도 6월 30일까지 노후불량 주택지는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1,300군데가 지정됐어요. 와. 서울에 1,300군데가 지정되는데 지정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 사유재건 침해가 와요. 어. 건물을 새로 짓는 거를 허가 안 내줘요. 어차피 헐 거니까. 예. 아니면 뭐 다시 그 개발할 거니까. 이런 그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전체 주민의 3분의 1 이상 그 30%만 동의하면 해제해주기 시작해서 거꾸로 지금은- 해제를. 네, 지금은 한 700군데가 남아 있고요. 730군데 남아 있고 그 중에 370군데 정도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자, 이 그 700군데가 아니고 370군데만 네. 기존의 용적률 50%만 올리면 한 16만 가구 정도가 늘어나요. 요 수치는 제가 일전에 뭐 후보가 부탁해서 제가 네. 제가 짜본 그 네. 데이터인데요. 서울에 2,000평 넘는 국공유지나 유유지가 있어요. 네. 공중권을 이용하더라도 네. 이거를 이용해서 또 진다면 역시 한 7만 8만 가구 정도 늘어나요. 네. 서울에도 지금 그 틈새 시장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적어도 30만 가구 이상 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2004년도부터 이 주거지역의 그 종세 분화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거든요. 원래 국토이용관리법상. 네. 뭐냐면 지상 면적의 합계입니다.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좋게 100평 토지의 용적률이 200%면 지상으로 200평 질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럼 만약에 바닥에 50평짜리를 지면 4층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이제 용적률이 자체로 주거지역이 300%였는데 네. 2004년도에 이거를 낮췄어요. 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만들어서 3종 주거지역을 250%, 예. 2종은 200%, 1종은 150%로 용적을 대폭 낮췄어요. 토지가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1종, 2종, 3종 뭐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예.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종 주거지역이면은 4층 이하를 지어야 되면서 150% 이상 못 지어요. 아, 예. 땅이 100평이면 150평 이상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1층, 2층밖에 못 짓는 건데 많이 지어야 3층인 거예요. 야, 그리고 2종 같으면은 이제 7층 이하인데 12층까지 여기서 짓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3종은 15층 이상을 질 수 있는데 서울은 스카이라인이라고 있어요. 스카이라인. 예, 이걸 박원순 시장 때 35층 이상 못 짓게 해놨어요. 35층. 원래 49층까지 질 수 있는 거를. 네. 지금 제가 주거지역만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자, 이 용적률을 원래대로 300%다 올릴 수는 없지만 네. 50%씩만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17만 가구 정도가 늘어나요. 아, 그것만 해도. 네. 이걸로 이제 수직적으로. 규제한 거죠. 수익적으로 올려. 네, 수직으로. 물론 이제 용적률이 올라서 세대 수가 늘어나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통 문제, 아, 교통. 또 환경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본 같이 이제 같은 건물 내에 그런 시설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예 집에서 내려오면서 건조돼서 퇴비로 나오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네. 요새 지금 그런 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환경 문제는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교통 문제는 사실은 이제 도심지의 도심 그 통행료를 받잖아요. 네. 이걸 좀 강화시키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기준의 도를 넓힐 수가 없으니까 이 트램 같은 경우로 대량 수송할 수 있는 교통을 좀 개발하면 되고 네.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재개발 지역을 통해서 세대수를 늘렸을 때 과연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말고도 정말 국가의 그 국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북한하고 문제. 그것 때문에 스카이를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본은 상업용지의 용적률 2,000%를 하고 있습니다. 2,000%. 네. 미국도 1,500%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상업용 우리는 상업용이 800%입니다. 그게 거의 반토막 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법정 용적률입니다. 네. 이 법정 용적률인데 이 허용 용적률이라고 또 있어요. 예. 300%까지 줄 수 있는 거를 땅을 기부 체납하거나 공으로 내놓으면 더 이더 올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400%까지는 질 수가 있어요. 네. 네. 서울의 평균 용적률이 20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정하면 최근에 매매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분양 물량이 늘어야 돼요. 네. 그러면 당장 매매 시장에 뛰어들지 않아요. 분양 한번 받았잖아요. 네. 그럼 난 뭐 5년 10년 후든 뭐 내가 들어갈 집이 있으니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당장 들어갈 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밀도 지구를 다세대 연립을 짓게 해서 그럼 뭐 6개월도 안 걸리니까요.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안 했어요, 정부. 지금 전월세도 어떤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게도 지금 약간 그래도 최근에 약간 안정화 추세가 있습니까? 전월세는? 전세 물량은 지금 현재 조금 늘어나는 편인데 문제가 내년입니다. 내년이군요. 작년 7월 30일 날 임대차 3법이 통과됐잖아요. 네네. 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연간 5%씩 못 올리게 해놨잖아요. 네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제도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요구권입니다. 예. 이 계약갱신 요구권제하고 계약갱신 전월세 상한제가 내년 7월에 끝난 8월에 재계약되잖아요. 재계약 시작되는 거죠. 제한이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동안 밀렸던 걸 아마 더 대폭 올리지 않겠나. 또 내년 7월 이후에 내년 8월부터는 내년 가을에 전세 가격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대폭 상승될 여력이 높아요. 차기 정부의 큰 이제 문제점이 지금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택 가격만 올라갔잖아요. 이게 네. 원래는 전월세 가격의 상승폭이나 하락폭은 네.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잖아요. 네네.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게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면 수익이 높아서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네. 근데 이게 못 올라간 거예요 지금 네. 제한에서.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이나 또 주택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게 제한이 풀려서 8월달 넘으면 키 맞추기가 되지 않겠나. 네. 그러면 수익률 때문에도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수익률. 그런 대책을 미리 아마 대통령 당선되는 분이 네. 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단기 대책을 내놔야 돼요. 단기 대책이.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을 두세 채 헐어서 빌라를 짓거나 한 채 헐어서 다세를 짓더라도 좀 세제 혜택을 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빨리 공급하게 해야 돼요. 요즘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또 오피스텔이 또 뭐 그냥 막 요동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 진짜 실제로 오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르고 있죠. 오피스텔 가격에 오피스텔 투자는 또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사실래요? 아니 그 한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네. 85제곱미터 이하는 난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남 난방이 안 되는데 정부가 준주택형이기 때문에 예. 120제곱미터까지 늘리겠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강남역이나 테란노변에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는 경우 어떻게 5평, 6평짜리잖아요. 네. 그걸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종부세 폭탄 맞습니다. 또 1가구 2주택이잖아요. 1가구 2주택에 네. 포함되는구만요. 이 오피스텔은 원래 법률적으로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네. 주거용이 아니에요. 아, 근데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준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으로 이용 중인데 네. 이 오피스텔 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네. 양극화가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소형은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오피스텔도 중대형은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주거 가능한. 네. 네. 문제는 이게 장기적이진 않을 거라고 봐요. 한 5년, 10년 내에 예. 오피스텔은 아마도 너무 많이 짓게 되면 처치곤란일 수 있어요. 오피스텔은 아파트 지금 공급이 많이 되면 많이 많이 짓고도 짓고 있어요, 있죠. 지금. 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아파트는 예. 내가 쓰고 있는 우리 집 전용 면적, 네. 내 집 앞에 그 복도나 계단 또는 승강기가 전용성 공유 면적, 네. 그거 가지고 분양 평형을 따져요. 네. 근데 오피스텔은 지하 주차장도 포함돼요. 아, 그러니까 실제 50평짜리를 분양받아도 25평도 안 되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관리비는 어떻게 낼까요? 분양 평형으로 분양 50평으로 내요. 예.
전용 면적은 작으면서 관리비 많이 나오는 그리고 뭐 취득세 이런 것도 좀 차이 나더라고요. 비쌉니다. 4.5%입니다. 예. 네. 이게 원래는 그보다 더 비쌌는데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서수환 장관이 이제 재임 시절에 그 오피스텔만 단일 세율로 4.5%를 만들었어요. 네. 낮춘 거죠. 네. 그 5% 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오피스텔의 광풍은 좀 중형 이상 네. 오피스텔은 좀 과열이 네. 돼 있고요. 오히려 이 강남역 주변지역에 열대평짜리 실평수 5평 정도 네. 되는 오피스텔은 가격이 한 1억 정도 떨어졌어요. 오히려 역으로 4억, 떨어지네. 3억 5천 가는 게 지금 2억 5천, 뭐 3억 사이입니다. 네. 또 월세는 잘 나와요. 월세는 잘 나오고 네, 가격은 안 올라요. 가격은 안 오르고. 네, 그러니까 네. 노후에 그걸 하나 사놓으면 예. 좋겠죠. 네. 2주택이 걸린다니까요. 아, 2주택이 또 걸리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리고 사놓으면. 종부세가 그러니까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가격이 떨어진다는 가격이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네. 거. 아, 그 오피스텔은 그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은 또 걱정되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도 문제지만 네. 지금 이자율 지금 오르고 있고 또 이 대출 규제 때문에 또 수요도 약간 억제돼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혹시라도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떨어지는 것도 저는 올라갈 때 문제보다 떨어지는 게 더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당연하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예. 이게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안만 보고 간다 그랬잖아요. 네. 보세요. 10억짜리 20억 되면 네. 19개 파실래요? 네. 20억짜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얘들 10억 잊어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 이유가 이게 얼마짜린데라고 해서 뒤로 빠꾸 안 해요. 아, 예. 한번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한번 올라간 가격이 떨어지려면 뭐 경제가 망가지면 되겠죠. 뭐 아, IMF처럼. 경제가 망가져. 네. 네. 그럼 국가가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착륙이 돼야 돼요. 경착륙이 연착륙. 아니라 연착륙 자체도 적어도 한 10% 20%는 괜찮지만 네. 3, 40% 떨어지면은 대출 비율이 LTV나 DTI가 70% 80% 되면 거의 똔똔 돼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깡통이 됩니다, 이게. 아. 그래서 그 정도 떨어지면 안 되고 예. 오히려 공급 물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물량이 많아서 스스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어야지 네. 일시적으로 떨고서는 안 돼요. 그 우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이 지난번 우리 IMF 위기가 왔을 때 네.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가격이 또 뭐 엄청나게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또 너무 좀 또 이게 뭐랄까요 잘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정부가 그 활성화 시키려고 별일을 다 제가 했지 그 얘기를 좀 않습니까? 해드릴까요? 예, 이야기 좀 해주세요. IMF 예. 때는 뭐 당연히 다 예. 아시니까 이게 그 2000년도 10월 달부터 강남 음마아파트 시장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언제까지 올랐느냐? 2006년까지 올랐어요. 예. 노무현 정부가 2003년도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계속됐어요. 그렇죠. 2007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 용역 사태가 벌어졌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네. 시작됐죠. 2008년도에는 리만 브로더스가 6,130억 달러 부도냈어요. 네. 2009년도에는요. 영국발 금융이 있었잖아요. 예. 커머셜 뱅크 사태가 벌어졌죠. 2010년도에는 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유럽발 금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국내에 뭐가 있었냐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노무현 정부가 2007년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어요. 아, 분양. 민간 택지에 대해서 전부 적용했어요. 아, 예. 지금은 공공 택지는 무조건 다 분양가 상한제 62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322군데가 이번 정부가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가격을 누른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받은 사람만 대박 나는데 네.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모든 걸 다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2005년도 6년도부터 떠들었어요 그거를. 종부세가 2005년도 5월달에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갖고 있던 토지들에 먼저 이거를 피해가려고 모두 다 1억을 낸 거예요. 네. 1억을 내고 착오게만 되면 대상이 안 되니까. 네. 그것들이 2008년도 입주를 시작했어요. 아, 2006년 7년도께. 네. 택지는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짓는 건 2, 3년밖에 안 일단 됐잖아요. 공급이 막 네, 그래서 2009년도 1월 달에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였어요. 와. 예. 16만 6천 가구는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뭐 일기 신도시 3분의 2는 되잖아. 작은 도시 하나 날라. 네.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2009년도 9년도에 1월 달 네. 미분양이 16만 6천대가 돼서 MB 정부가 2월 12일 날 212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모두 국민이 알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 좋은 대책이네요. 예. 그게 2009년도
2월 12일부터 그 연말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 해제돼야 되는데 반은 날아갔는데 그래도 미분양이 적체된 거예요. 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아까 있었죠. 네. 내수 경제 어려웠죠. 네. 2012년도 9월 22일부터 네. 그해 연말까지 MB점은 똑같이 또 한 번 했어. 네.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과 예. 양도세 5년간 면제택을 줬어요. 네. 좀 많이 없어졌죠. 네. 반 날라갔어요. 반. 네. 그해 12월 18일 날 선덕여왕이 당선되셨잖아. 아. 네, 그리고 2013년도 2월 25일 날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그게 3월 12일 날 손승환 교수가 예. 장관 된 거예요. 네.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예. 그 전에는 국토해양부. 예. 그리고 딱 2년 근무했어요. 딱 2년 하루도 안 빼놓은 2년 근무했어요. 예. 2년 근무하고 퇴임하셨는데 그분이 큰일 많이 하셨어요. 아유 많이 하셨죠. 네. 그분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내놓은 게 2013년도 1월, 2월, 3월, 4월 달에 주택 거래량이 1, 2, 3월 달에 거래량이 5만 가구도 안 됐어요. 예. 통상 그 거래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네. 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 경제를 위해서도 굴러가야 되는데 네. 5만 가구도 안 돼서 손승환 장관이 그 당시에 이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정상화 대책을 내놨어요. 네. 뭘 내놨냐면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2009년도 2월 12일부터 그 연말까지 또 2012년도 9월 20일부터 그 연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니까 주택을 샀잖아요. 네. 취득세를 낮춰보자. 그래서 4일 대책을 내놓으면서 201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반 줄여줬어. 취득세 반대로. 예. 그래서 그게 굳어져서 지금 아파트가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는 2%, 9억이 넘으면 3%의 취득세를 냅니다. 네. 그 당시는 4.6%였어요. 참. 대폭 낮춘 거예요. 많이 근데 재밌는 게 그해 4월 달에 주택 거래량이 예. 5만 가구가 넘었어. 네. 5월 달에 주택 거래량이 7만 가구가 넘었어요. 와. 그리고 6월 달에 거래량이 막달 효과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11만 1,000가구가 거래됐어요. 야. 이게 된다. 그래서 취득세 8.18 대책부터 낮추기 시작한 거예요. 예. 박근혜 정부가 3년 11개월 근무하면서요. 21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 많이 했네. 21번의 대책 중에서 19번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에요. 정상화. 시장을 살리는 거예요. 네, 시장 살. 그 중에 가장 그 큰 대책이 바로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3법. 이거 여야 합의했어요, 이거. 예, 합의하겠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2017년 말까지 연기. 초과이익 사.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네 맘대로 분양해요, 이거. 어. 세금도 안 걷고 분양가도 통제 안 한 꼴이 되니까 네. 강남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가격이 올라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한 단지에서 아파트 지금 1가구 1주택 분양하는데 3주택까지 분양받게 해놓은 거예요. 네, 네. 사실은 그건 큰 영향이 없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두 번 물러나기 전까지 2016년 11월 달에 113 대책이라고 있어요. 이 113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정책이 아니었고 두 번만 규제 정책이에요. 그 마지막 정책이 규제 정책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44일 만에 내놓은 6.19 대책이야. 네, 그것도 규제. 그러니까 2016년도 11월 3일 날 내놓은 대책이 분양가 전매 금지, 재건축 시장 규제, 대출 규제였는데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 날 취임하고 6월 19일 딱 44일 만에 내놓은 대책이 6.19 대책이 그 세 가지야. 재건축 규제, 분양권 전매 금지, 대출 규제. 그리고 정상화한 것을 다 규제로 다시. 그리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제가 그 파리 대책을 내놓고 난 이후에 신문 칼럼을 쓴 게 이번 정부는 규제로 시작해서 규제로 끝날 거라고 장담했어요. 규제로. 칼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글 제목을 내가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시 또 6.19 대책 이후 40일 만에 내놓은 대책이 파리 대책이요. 파리 대책. 예. 그 당시에 저는 서울시 25개 구를 그래도 한 뭐 강남 지역 이렇게 한 3-4군데가 투기 과일지구로 묶일 줄 알았더니 네. 25개 구 전체가 투기 과일지구야. 예. 그리고 11군데가 투기 지역이야. 예. 그 당시엔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가 있는 거야 이제. 지금 1가구 3주택자가 그 첫 번째 집을 팔 때는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를 82.5%를 냅니다. 지방세 포함해서. 야, 거의 뭐 그냥 폭탄이죠. 다 뱉어내는 거죠. 두 번째 주택은 71.5%입니다. 예.
근데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종부세가 또 0.에서 0.6으로 올라가면서 최대 6.0%까지 됩니다.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이제 우선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이유가 그 이후에 9월 5일 날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을 투기과주로 묶은 거, 그다음에 이제 10월 26일 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그 당시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은요 가계부채가 1,200조 넘는다고 난리를 뜬 거예요. 네. 지금 1,850조 가까이 돼요. 네. 그 뒤에 이제 11월 29일 날 조국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지금 32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세간에는 25번이라고 하는데 추가 대책까지 합치면 32번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계속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더 뛰어버렸는데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게 정상화 아닙니까 다시. 정상화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주택 정책은 100년 대계를 보는 정책이 된다고 생각해요. 100년 대계. 네. 그 제가 열린 토론 가서 얘기했던 게 그가 100년 대계는 교수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100년 대계가 왜 무슨 뜻이냐면요. 네. 우리나라 정책은 한 달짜리 정책이에요 항상. 한 달짜리. 네. 아, 예. 주택 가능. 지금 그 대통령 취임한 지가 이제 4년 좀 넘어서 이제 5년 돼가죠. 22번 내는 걸 나눠보세요. 2달도 안 가요. 아, 그런. 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100년 대계를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예. 그런 정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예. 단기적 정책과 중장 정책이 네. 동시에 나와야 돼요. 아, 단기 정책.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 동시에 네. 나와야 된다. 단기적 정책은 일단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 네. 중장기 정책은 그들이 서민층이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정책. 네. 이 임대주택은요 정부가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다시 말해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그 누구나 집 소위 말하는 기본주택도 나중에 분양하잖아요. 네. 그거 없어야 돼요. 오히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남아서 근데 왜 서민들이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민들이 임대주택에 살다가 예. 내 집을 마련해서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분양해버리면 임대주택 죽을잖아요 또. 예, 예. 그죠? 그렇죠. 근데 분양할 때 이제 트러블이 생겨요 이게. 아, 또 분양할 때. 예. 이게 오르면 문제가 돼요. 내 집은 문제가 안 돼요. 이 피곤한 예를 이제 저기 판교 같은 경우죠. 실제로 살 수가 없어지는. 판교도 그렇고 여기 수서도 그래요. 수서도 지금 제가 여기 분쟁조정위원장을 네, 했었는데 뭐냐면 내가 들어갈 때 6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내가 분양 받을 때쯤 돼서 5년 임대 후 분양이나 10년 네. 임대 분양인데 반만 지난 분양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럴 때 이게 20억 됐어. 예. 그럼 나는 들어갈 때 6억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법은 어떻게 뭐 계약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5년 임대 주택은 이제 원가에다가 감정평가 가격을 산술평균 가격으로 가고 10년 임대 주택은 감정평가를 복수를 한 가격 산술평균 가격이니까 거의 시세의 한 80% 넘죠. 아, 시세 그러니까 뭐 5억짜리가 20억 되면 한 15억, 16억 가죠. 그 정도로 분양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라. 예, 돈이 없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지역이 민간 택지 부자가 상한제 지역으로 적용이 되면 네. 분양 가격 적용해서 해라 또 이래 또 대모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없애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만 하고 예. 돈을 벌어서 내 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에서 누구나 와서 살 수 있게 해야 돼요. 네, 네. 분양하면 주택 수도 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100만 가구를 지어서 나중에 분양하거나 네. 원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건 난 잘못했다고 보는 네. 거라. 그래서 네. 그래서 이원화 시키는 정책. 이게 단기적 정책은 이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고 네. 그러고 뭐 5년, 10년, 20년 후에 돈을 모아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중장기 정책이 동시에 가야 된다고 봐요. 좀 동시에 가.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어떻든 기본적으로 국토 면적이 좁고 네. 또 서울 수도권이 너무 과밀돼 있고 인구가 집중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수도권과 또 지방의 또 균형 발전. 균형 네, 발전 네.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고려할 점이 많은데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한번 저는 그 도심지는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십시오. 네, 도심지는 컴팩트 시티로 가야 된다고 봐요. 컴팩트.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해야 돼요. 네. 근데 전부 다 서울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경기도와 서울의 균형, 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정책을 써야 되는데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 조선일보에 빈집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지금 2004년도 말 기준이죠. 5년도에 그 우리나라 빈집이 106만 9천 가구였어요. 작년도에 지금 15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이 시골은 점점 빈집이 늘어나는데 그 빈집의 형태가 이제 문제예요. 농어촌 주택이 있고 또 이 그 중소도시의 주택이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가 이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비어 있는 빈집도 있어요.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유벨트. 저희 그 우리 그 모임에서도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서남면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점 도시. 네. 그러니까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얘기죠. 제가 네. 그 TV 방송 나가서 한 얘기가 기본 소득을 주거나 또는 뭐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참 신중해야 되는데 막 풀고 있다고 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의 기본 소득은 이 집을 산 사람이 5억짜리가 10억 되면 네. 5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해주고 나머지 늘은 거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가 0.1에서 0.4거든요. 네. 실효세율이 0.17%인데 이걸 1%까지 올려서 걷어서 나머지 90%에게 주겠다. 네. 그 이유는 불로소득이니까. 불로소득. 근데 받는 사람은 불로소득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육성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시켜야 되는데 네. 이걸 지방으로 옮기자 이거지. 지방의 거점 도시에 테마형 마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소위 테마형 도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테마형 도시. 네, 어디는 제약 단지가 유명한 단지, 예. 도시. 어디는 바이오 단지가 유명한 도시. 어디는 뭐 장치 산업이 유명한 도시. 이렇게 그 동서남면을 따라가서 이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그들이 정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으로 정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면 네. 일자리도 창출되고 네. 서울에 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수도권에 올 이유가 없죠. 네. 이걸 먼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제 분산 정책부터 해야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 오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 부족. 수요가 많으면. 수요만. 그럼 공급을 늘리거나 네. 수요를 분산하거나. 네. 근데 분산하는 정책을 일단 지방 경제는 그렇게 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베드타운화 됐잖아요. 네. 이 베드타운화 된 거를 사실은 신도시는 영국서 시작했잖아요. 네. 이게 그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가 울산이에요. 와, 울산입니다. 울산 공업단지예요, 그게. 네. 그럼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역으로 출퇴근하게 하고 네. 공업단지에 걸맞는 배후도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주택 공급이 급하다 보니까 네. 일단 주택부터 짓잖아요. 네. 이제는 좀 더 그런 식으로 네. 좀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도심지는 뭐 어차피 토지가 없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그 고밀로 개발하되 네.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은 국가에 그 뭐랄까 기여할 수 있는 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기부처럼 할 수 있는 네. 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면 네. 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임대주택 단지를 따로 만들면 안 돼요. 아, 따로 만들면 안 네, 이 공유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소셜 믹스라고 하는데 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네, 이상하죠. 그 아랫집이 이게 웃기는 게 내 약간 옆집이 전세 살면 아무도 말 안 해요. 예. 근데 임대주택이라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그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섞어서 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과 부장주택을 늘리면 뭐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오늘 뭐 사실은 뭐 질문할 것도 많고 뭐 그렇지만 어떻든 우리 최고의 전문가이신 건대중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 부분 이게 시원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 말씀은 더 듣고 싶습니다만 또 시간이 네.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 듣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우리 국민들께 이 한마디는 꼭 조금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학을 이쪽 분야 한 건 40년 가까이 좀 네. 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살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놓고 가잖아요. 사는 동안엔 필요하겠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정말 그 자산 증식이나 또는 뭐 재테크에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해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그 공간이 20억짜리 또는 30억짜리 살다가 만약에 세상을 한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놓고 가잖아 이거 벌고 쪼그라고 열심히 일해서 집에다가 몇십억을 투자해놓고 그냥 떠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견딜 뭐랄까 내가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간만 가지고 살고 나머지는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네.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 금가옥조 같은 이 말씀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